아마 3월 FMC가 끝나고 나면 5월 금리나 확률값은 높아지고 6월 금리나 확률값은 떨어지고 올해 최종 정책 금리를 4에서 4.25 정도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증시에는 그러면 긍정적일 거란 말씀이시네요. 네네. 지금도 미국 증시가 좀 높은 레벨이 아닌가라는 논란이 설왕설래가 많은데 더 올라갈 거다. 지금 현재 시장을 떠받치는 원인은 사실 연준의 통화 정책은 아닌 것 같아요. 증시가 잘 버텨주는 그 근간에는 경기와 기업이익이 뒷받침되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연준은 올해 금리 인하 한다는 거는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들. 결국 시장의 시선이 경기와 이익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거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 대선 이전까지는 경기와 이익 같은 펀더멘탈을 바탕으로 한 장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의 문남중 수석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역시 CPI인데 사실 CPI는 발표 전에 더 경계감이 심했던 것 같고요. 발표된 이후에는 또 시장의 반응은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동계기간에 발표되는 물가지표는 사실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동계기간이라고 하면 12월에서 2월까지 기간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미국의 물가지표가 현재 그 구간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뭐 이번 2월 소비자 물가 결과를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사실 예상치에 부합하기보다는 약간 엇갈림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헤드라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예상치는 3.1이었는데 이게 3.2로 0.1%포인트 올라가고 근원 소비자 물가 역시 전월보다는 낮을 걸로 예상은 됐었는데 그거보다는 0.1%포인트 좀 높은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3월 FMC까지 발표되는 물가지표가 총 3개입니다. 이미 발표된 2월 소비자 물가 그리고 14일로 발표되는 미국의 2월 생산자 물가 그리고 직전에 발표되는 게 이제 미시간대 3월 기대 인플레이션율 3가지 이 물가지표를 가지고 연준은 이제 향후 통화정책 수순에 대한 경로를 대략이라도 가늠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지표로 삼을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소비자 물가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소비자 물가가 예상치보다 이렇게 높게 나왔던 이유는 결국 주거비와 휘발유 가격 상승이 전체 상승 기여분의 60% 이상 차지하면서 예상치보다 조금 높게 나온 거. 다만 이 결과치 자체가 뭐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을 두고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저는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때 그 폭에 더 영향을 미칠 걸로 좀 보고 있어요. 3월 FMC에서 제가 이제 변곡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수년 경제 전망이 발표가 되는데 네. 지난 12월 수년 경제 전망에 의거를 하면 이제 중위값은 4.6. 이 4.6을 기준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연준의 통화 정책을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더 중요한 거는 레인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레인지 하단이 3.9, 상단이 5.4이기 때문에 사실 중위값과 레인지를 놓고 봤을 때 수년 경제 전망을 통해서 만약 이 숫자들이 상향 조정된다고 하면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은 6월 이후로 되는 거고 인하폭 역시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약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중위값과 레인지가 더 떨어진다고 하면 사실 연준 입장에서는 6월이 아니라 6월 이전에도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는 걸 이제 가이던스로 내 던져주는 거고요. 분명히 제가 레인지 하단이 3.9라고 얘기해드렸는데 이게 숫자가 더 떨어진다는 거는 올해 중위값 이상으로 연준이 금리 인하 폭을 강화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FMC 이전에 발표되는 물가지표 사실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거는 수장 경제 전망, 이를 통한 중위값과 레인지의 변화가 올해 연준의 통화정책과 관련해서 가이던스로 제시할 수 있고 특히 중요한 거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가이던스를 던져줘야 되는데 그게 3월 FMC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는 걸 반영을 해보면 3월 FMC 이전까지는 이제 물가지표 결과에 따라서 증시가 등락하는 과정을 거칠 수는 있지만 3월 FMC가 끝나고 나면
사실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낮춰줄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증시도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선 이전까지는 지금보다 레벨을 더 높일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미국 대선 이전까지 어떻게 보면 3월 FMC가 가장 큰 변곡점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물가지표 제가 이제 통계기관에 발표되는 물가지표 결과는 사실 이제 뭐 계절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좀 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사실 물가지표 발표 전에 이제 발표가 이미 된 게 이제 고용지표잖아요. 고용지표가 사실 의미를 준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를 놓고 온다고 하면 이제 미국의 견고한 고용이 유지되고 있다는 걸 보여줬고 실업률은 전월보다 높아지고 시간당 평균 임금 같은 임금 상승률은 둔화된 걸 놓고 온다고 하면 서비스 인플레이션의 경직성이 완화되고 있고 네. 또 연준 입장에서는 또 경제 성장도 달성하고 또 물가 통제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다는 인식에 부합하는 그런 결과를 좀 보여줬기 때문에 고용지표 결과를 보면 사실 연준 입장에서는 올해 당연히 금리 인하도 하겠지만 금리 인하 시점을 6월이 아니라 5월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남겨두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2월 고용지표 전에 발표된 게 이제 2월 ADP 민간 고용이었는데 이게 14만 명이었는데 전월치보다는 높게 나왔지만 예상치는 좀 하회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연간 임금 상승률을 놓고 온다고 하면 이게 5.1%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2018년도 8월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였거든요. 결국 앞으로 임금에 의한 인플레이션 올라갈 여지가 약화됐음을 시사한 거. 그러니까 고용지표도 그렇고 물가지표를 놓고 온다고 하면 시장의 기대치가 높았을 뿐이지 사실 물가가 떨어지는 그 방향성을 달라진 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2분기 이후로 연준이 금리 인하 단행한다는 건 바뀌지 않고 3월 수정경제 전망을 통해서 중위값과 레인지의 숫자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 금리 인하 폭이 결정되기 때문에 물가지표 결과를 놓고 큰 의미를 두기보다는 3월 FMC를 염두에 두고 아직은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섣불리 판단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어제 CPI 발표 이후에 6월 인하 가능성, 그러니까 첫 인하가 6월에 단행될 것이다라는 가능성 패드워치 기준으로도 한 70% 정도 반영을 하면서 좀 더 강화가 됐고 5월 인하는 약간 좀 줄어든 상태로 보이는데 수석님은 오히려 5월 인하 여지도 있다라고 보시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2월 뭐 결과를 놓고 온다고 네. 하면 6월 금리 인상 확률을 높이고 5월 인하 가능성을 낮추는 확률값으로 바꾼 건 정상적인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해드린 전망에 의한 거는 물가지표뿐만이 아니라 고용지표 그리고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려고 하면 선결 요건들이 필요해요. 이 대표적인 게 이제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인데 제가 이제 2월 고용지표를 좀 중요하게 봤던 이유는 사실 2월 고용지표의 결과를 놓고 본다고 하면 지난해 12월 그리고 올해 1월 이 숫자가 하향 조정됐어요. 대폭 수정됐죠. 그러니까 네. 이거에 대한 평균을 놓고 온다고 하면 네. 과거에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이전에 만들어졌던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가 일반적으로 이제 10만 명 초반 정도였는데 지금 지난해 11월 그리고 올해 1월 이제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의 수정치가 말씀하신 것처럼 대폭 떨어지면서 그 평균값이 이제 거의 기준 임계치에 근접한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통계 물가 지표가 2월까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3월 이후 이제 경제 지표를 놓고 온다고 하면 이게 정상적인 수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 숫자는 이제 10만 명 초반에 최대한 근접하려고 수렴하는 모습을 보일 걸로 좀 보고 있고 또 ISM 제조업과 서비스업 지수를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서비스업이 이제 기준선인 50에 최대한 수렴하는 형태로 갈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5월 FMC 이전에 사실 이 두 가지 지표가 그래도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그 기준점에 최대한 근접할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은 뭐 시장에서는 6월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지만 저는 그거를 전적으로 따라야 된다 생각하지는 않아요. 5월 아니면 6월 네. 정도는 열어놓고 봐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죠. 네. 고용 말씀해 주셨고 뭐 간밤에 발표된 이 CPI도 그렇고요. 이 두 가지가 어디를 조금 더 중요하게 비중 있게 보냐에 따라서 해석이 좀 분분하게 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간단하게 정리해본 그거잖아요. 고용은 정말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1월 수정된 것도 그렇고요. 연준이 원하는 방향대로 적당히 식어가고 있고 임금 상승도 그렇고요. CPI 자체도 원하는 대로 라스트 마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추세는 변함이 없다. 그러면 FOMC에서 이번에 어떤 발언들이 좀 나올 수 있을까요? 관전 포인트 좀 볼게요. 뭐 지금 현재로서는 3월 FOMC를 전망을 해보면 네. 올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대의는 크게 바뀌진 않겠지만 네. 여전히 이제 연준의 물가 목표치 2%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아직은 물가가 수렴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물가에 대한 우려들에 대해서는 일부 좀 가져야 된다는 약간 이런 톤의 발언들을 할 여지가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처럼. 예, 네. 그렇기 때문에 3월 FOMC 결과가 뭐 시장에 어떤 쇼크를 줄 만한 후폭풍으로 가지고 올 여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파월 연준 의장이 최근에 있었던 상원과 하원 증언에서 공개석상에서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을 두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위험성이 높은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FOMC 이전에 파월 연준 의장이 그런 여지를 남겼다는 것 자체는 사실 지난해 12월부터 연준은 올해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경제 전망을 놓고 온다고 하면 올해 GDP 성장률은 지난해와 비교를 해보면 낮추고 실업률은 높이고 그리고 PC와 근원 PC는 지난해와 비교를 해보면 낮추는 형태로 해서 이제 올해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투자 환경을 만들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발언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그래서 저는 3월 FOMC는 결국 올해 연준이 어느 시점에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짚어줄 여지가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3월 FOMC가 끝나면 통화정책 불확실성을 낮추면서 이제 증시는 한 단계 더 올라갈 여지를 만들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CME 패드워치 2를 놓고 온다고 하면 이제 6월달 첫 금리 인하 그리고 올해 총 4번 인하를 해서 최종 정책 금리는 4.25에서 4.5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3월 FOMC가 끝나게 된다고 하면 바뀔 여지가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미국 대선이라는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현직 대통령 프리미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수단들이 되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통화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보통 이 정권이 바뀌고 당선됐던 현직 대통령이 재선을 준비한다고 하면 보통 1년여 전에 국정운영 지지율 10% 이상 상대 후보보다 높게 차지하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지난해 이제 4, 4분기 때부터 국정운영 지지율도 낮고 공화당 양자 대결 구도를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지지율이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사실 팬데믹을 트럼프 정권으로부터 이양받으면서 되게 안 좋은 환경에서 사실 출발을 했는데 사실 경제를 견고하게 움직이게 하는 동력으로 바이든 노믹스를 꺼내들면서 사실 경제 운영을 되게 잘했거든요. 사실 이제 트럼프가 망쳐놓은 거를 바이든이 이제 뒷수습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치해를 높이 받을 만한 여지가 있지만 그 물가라는 부분들 때문에 사실 왜곡된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쓸 수 있는 카드들을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 시점을 조금 당기고 금리 인하폭도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할 여지가 있다라는 걸 꺼내들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환경들도 놓고 온다고 하면 연준이 정치적인 선택을 할 여지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통화 정책이 좀 갑작스럽게 바뀔 여지도 있다는 거를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전망을 해보면 12월 달에 제시한 중위값을 낮출 걸로 좀 보여. 그리고 레인지 하단도 좀 낮출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3월 FOMC가 끝나고 나면 5월 금리 인하 확률값은 높아지고 6월 금리 인하 확률값은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금리 인하 횟수는 4회가 아니라 5회 아니면 6회 그리고 최종 정책 금리는 현재 4.25에서 4.5 정도 보고 있는데 저는 올해 최종 정책 금리를 4에서 4.25 정도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이렇게 내린다고 하면 일부에서는 뭐 미국이 경기 침체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난번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기에 정책 금리가 2.5였어요.
올해 4에서 4.25 정도 금리를 낮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물가를 낮추는 경직적인 물가 흐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FOMC가 끝난다고 하면 아마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의견들이 갑작스럽게 많이 바뀔 여지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석님 말씀 듣다 보니까 가장 유력하게 보시는 시나리오는 두 개네요. 일단 지금은 6월 첫 인하 4회, 연 4회 인하인데 요게 5월로 앞당겨지고 4회도 한 5, 6회로 늘어나는 전망 하나. 그리고 기존처럼 한 6월이나 4회 정도 유지되는 거. 근데 둘 다 보면은 증시에는 그러면 긍정적일 거라는 말씀이시네요. 네네. 인하가 앞당겨지거나 아니면 불확실성이 해소되거나. 네네. 그러면 지금도 미국 증시가 좀 높은 레벨이 아닌가라는 논란이 설왕설래가 많은데 더 올라갈 거다. 대선까지는 뭐 이런 생각이신 건가요? 네, 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사실 지금 현재 시장을 떠받치는 원인은 사실 연준의 통화 정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준의 통화 정책은 지난해 미국 증시가 하반기 때 올라올 때 대부분 좀 선반영된 부분들은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제 증시가 잘 버텨주는 그 근간에는 경기와 기업이익이 뒷받침되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 GDP를 놓고 봤을 때 지난 2022년 1분기와 2분기 연속 역성장하면서 기술적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가 2022년 3분기 다시금 플러스로 전환하면서 지난해 4분기 때까지 평균 2.97% 정도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1.8% 전후이기 때문에 이를 1%포인트 이상 상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 경제는 연착륙 경로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해석하실 때는 저는 잠재 성장률보다 높은 실질 성장률이 유지되는지 여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갈지 여부에 대해서 논란은 있지만 중요한 거는 싸움의 법칙을 놓고 본다고 하면 현재 데이터 기준으로 임계치를 여전히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미국은 경기 침체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는 걸 얘기해드리고 싶고요. 미국의 경기 순환을 놓고 본다고 하면 되게 잘못된 해석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NBER 전미경제연구소 데이터에 의거를 해보면 올해 1월 달까지 이제 미국의 경기 확장이 2020년 5월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국 경제는 45개월째 경기 확장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를 놓고 미국 경제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업이익을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지난해 이제 4분기 어닝 시즌이 끝났죠. 근데 이제 어닝 시즌의 특징이 있어요. 네. 지난해부터 어닝 시즌이 시작될 때는 어닝 시즌의 실적 수정치를 되게 낮춰요. 그러다가 어닝 시즌이 끝날 때쯤 되면 오히려 떨어졌던 추정치가 상당히 높이 상향 조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 4분기 실적도 그런 패턴이었어요. 지난해 이제 S&P 500의 EPS 증가율이 연간으로 0.6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8% 정도로 나올 걸로 예측이 되고 있고, 주도하고 있는 섹터를 놓고 본다고 하면 지난해 미국 증시를 계속 주도했던 섹터, 커뮤니케이션, 경기 소비재, IT 실적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올해 3월 FOMC가 끝나고 된다고 하면 어차피 연준은 올해 금리 인하 한다는 거는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들. 결국 시장의 시선이 경기와 이익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거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 대선 이전까지는 경기와 이익 같은 펀더멘탈을 바탕으로 한 장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경기와 이익 쪽으로 시선이 변할 것이다. 근데 이미 변해 있다, 시장에 어떤 관심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엔비디아 어제 급등한 걸 보면요, 이 CPI 경계감으로 조정을 받았던 건 그냥 정말로 조정할 때가 돼서 그 좋은 핑계거리에 좀 조정을 받은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어제 다시 또 올라갔거든요. 전반적으로 뭐 AI에 대한 이건 살아있다고도 보시는 거예요? 아까 실적 말씀도 해주셨는데.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엔비디아 주가 어떻게 될까? 아무래도.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애플, 뭐 알파벳, 네. 테슬라 주가 어떻게 될까? 네. 이 얘기를 가장 많이 질문으로 받긴 해요. 네. 저는 AI 혁명이 이례적인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AI 학습과 서비스에 필요한 반도체 수요가 공급을 앞서고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가 지난해 올해 많이 올랐다는 그런 거품 논란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가는 동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놓고 온다고 하면 공급보다 수요가 월등히 높은 상황. 이게 꺾이지 않는다고 하면 엔비디아 주가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고요. 이 외에도 이제 엔비디아가 앞으로 좀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일 날 GTC 2024라고 해서 엔비디아가 매년 주최하는 개발자 컨퍼런스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인공지능이나 메타버스 이런 IT 신기술과 관련된 발전 방향 그리고 최신 기술 트렌드를 선보이는 이벤트인데요. 지난 행사에서도 AI 비주얼 관련된 컴퓨터 기술의 핵심인 GPU 신제품들을 대거 선보였기 때문에 이번 이벤트를 통해서도 시장에서는 GPU 관련된 신제품들이 소개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기대가 있어요. 지금 고성능 AI 칩인 H100, 후속인 H200, 그리고 차세대 설계 기반의 처리 장치인 B100 이런 신제품들이 선보이게 되고 시장 예상치를 좀 넘어서는 그런 제품이라고 해석이 나온다고 하면 엔비디아는 다시금 주가가 올라가는 모멘텀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엔비디아 주가를 놓고 상당히 높게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는 미국의 주요 IB들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3월 FMC 전에 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미국의 매그니피센트 종목들을 보면 일부 종목들은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이나 알파벳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것들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사 들이세요.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계속 가지고 있으셔도 상관없고요. 분명히 미국 대선 이전까지는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주가보다는 충분히 더 많이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은 떨어질 때 사는 거예요. 올라갈 때 사게 되면 사실 뭐 물릴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3월 FMC 이전에 나타나고 있는 매그니피센트 주가를 놓고 온다고 하면 사들이기 되게 좋은 가격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안에서도 차별화가 일어나잖아요.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다 묶어서 얘기했었는데 그 네. 안에서도 좀 차별화가 일어나는데 전체적으로 뭐 앞서서도 애플 질문도 많이 받으시고 뭐 테슬라에 대해서도 많이 받으시고 했다 그랬는데 다 좋게 보시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은 우리 자식, 우리 손자손님한테 물려줘야 되는 종목이라 보고 있고 테슬라 주가가 가격적인 매력들은 좀 있긴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이제 중국 내 판매량이 안 좋다 보니까 좀 주가가 정체될 여지는 있다는 게 다른 타 매그니피센트 종목들과의 차별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기보다는 지금 현 상태에서 등락 과정을 좀 거칠 수는 있지만 결국 테슬라의 1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그 전후로 하면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는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악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일의 테슬라 기가 팩토리의 화재로 인한 생산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리스크도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중국 테슬라 판매 가격들의 차량 가격을 테슬라가 인하했는데 당연히 현지 업체인 BYD 이런 전기차 업체들이 가격 인하로 또 맞불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여건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투자 심리가 좀 좋아지는데 좀 시간은 걸릴 수 있다. 그게 좀 약간 다른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주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사실 수석님이 보고서를 이제 중국에 대한 보고서를 또 최근에 내시고 이 부분도 물론 미국 지금 뭐 CPI 발표 여러 가지 이슈에 좀 가려졌지만 중국 증시에 대해서도 최근에 좀 여러 의견이 있어서요. 좀 더 정책적인 모멘텀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고 증시가 이만큼 많이 빠져서 사실 지금도 좀 어느 정도 반등을 한 상황이거든요. 바닥을 지나고 더 갈 수 있다라는 의견 아니다. 중국은 아직 투자할 때 아니다라는 의견 좀 갈립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양해가 중요한 이벤트였는데요. 네. 사실 양해를 통해서 올해 경제 성장률 5% 내를 제시한 거는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사실 중국의 문제의 그 출발점은 부동산 시장에 있거든요. 네. 근데 부동산 시장에 초점을 맞춘 경기 부양책이 좀 미흡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중국 증시를 놓고 온다고 하면 사실 저점은 확인한 거 맞고요. 네. 양해 이전에 이제 양해를 통한 경기 부양책이 나올 거라는 기대로 인해서 반등한 게 맞고, 하지만 양해 이후에는 두 가지 조건들을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첫 번째 조건은 부합을 했고, 두 번째 조건 이제 부동산 초점을 맞춘 경기 부양책이 미흡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좀 중국을 바라보는 경제 심리가 부진하고 이로 인한 중국 증시 역시 하방 압력이 좀 높아질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는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정체된 흐름들을 계속 유지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면 이제는 중국이 아니라 인도나 베트남, 멕시코 이런 신흥국가에 대한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중국에 대한 전술적인 전략은 결국 대부분의 중국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는 대부분 손실이 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손실 난 거를 지금 당장 매도하고 다른 걸 사는 건 또 그게 더 리스키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지만 중국 손실폭을 최대한 낮추는 데 방점을 두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 매입 단가, 여러분들이 매입했던 단가들이 있잖아요. 요거를 추가적인 매입을 통해서 최대한 낮추고 나서 저는 이제 비중을 좀 줄이는 형태로 가는 게 가장 중요한 대응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예. 미국은 조금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네네네. 앞서서 보셨고, 중국은 좀 더 보수적으로 네. 부정적으로 보시는데, 그렇다면 이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분들 외에 우리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분들, 네, 한국 시장의 영향은 어떻겠습니까? 미국은 그렇게 좋고 중국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면 둘 다 영향을 우리는 다 받고 있잖아요. 네. 우리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미국 증시 흐름이 네. 한국 증시의 전반적인 추세를 결정짓는 요인이라고 하면, 저는 중국 증시 흐름이 우리나라 증시에 미치는 거는 사실 미시적으로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증시에 상당히 좀 갇힐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밸류앱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고, 그 동인이 대부분 저 PBR 종목들 주가였는데 최근엔 주가 또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월달 증시에서는 반도체나 IT 하드웨어 같은 저 PBR 주가 각광을 받을 때 소외받았던 종목들로 인해서 이제 순환매 장세가 나타날 걸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증시의 특징을 놓고 본다고 하면 하단은 많이 견고해진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 견고해진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이유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최근에 발표됐잖아요. 그 수출 증가율을 놓고 본다고 하면 전체 수출 증가율 5개월 연속 플러스, 반도체 수출 증가율 4개월 연속 플러스, 이 두 가지 요인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의 하단을 견고해야 하는 요인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상단이 제한될 수 있다고 보는 이유는 지역별 수출 증가율을 놓고 본다고 하면 중국 수출 증가율은 23개월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단을 제한하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미국 증시는 미국 대선 이전까지 큰 가격 조정 없이 계속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겠지만,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하면 약간은 비중을 좀 줄여놨다가 좀 흔들릴 때 다시금 사들어가는 그런 전략들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의 코스피는 2400에서 2600선 사이에서 네네. 박스권을 계속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레벨은 조금 올라갔지만 그걸 염두에 두고 좀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단은 좀 견고해졌지만 네. 그런 흐름이지만 상단을 뚫기에는 좀 고려해야 될 점들이 네, 많기 네. 때문에 또 전략 제시해 주셨고요. 미국, 중국, 우리나라까지 살펴봤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